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으로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정점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 등 즉각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가장 크게 보면 유가가 많이 떨어진 게 네. 제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에서 7.1로 지금 떨어졌고요. 시장의 예상이 7.3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수치고요. 네, 현재로서 지난 그 달에 비해서 0.1%, 시장 예상은 0.3 증가로 봤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해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곧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도 일단은 이제는 주거 비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는 뭐 낮게 나왔어도 이제는 높게 나왔습니다. 주거 비용 같은 게 왜냐하면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주거 비용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1%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또한 렌트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식료품비가 전년 동월 대비보다 한 1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거비라던가 식료품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에서 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고물가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더해서 사실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서비스 부분의 물가입니다. 서비스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기 네. 때문에 임금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업률 숫자가 사실은 금리를 0.75씩 4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버 마켓이 아직도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증거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임금의 측면에서 보면 상방 압력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사실 처음 시작된 것은 뭐 유가가 오른 것 부분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어떤 생산 체인들이 지금 망가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처음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이 결국은 이렇게 임금 쪽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임금 쪽으로 한번 전이가 되면 그 물가가 꺼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현실에서는 이 명목임금이라는 게 내려가는 것을 쉽게 볼 수 네. 없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이 미국의 물가가 지금으로서는 전달에 비해서 낮아진 것 그리고 6월 달에 9.9%를 넘는 물가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에 물가의 꼬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을 부분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급상승을 했다가 현재 1,500원대 앞뒤에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년에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위협 속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반대 현상도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가 거의 시장에서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기름이 필요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 중국의 소비 위축, 중국에서 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반치는 오히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유가가 내년에는 좀 오를 수 있다고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현상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근데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아무래도 오펙 회의에서의 어떤 감산에 대한 문제도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에는 뭐 유가가 다시 한번 치고 오를 거라 보고 있지만 사실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유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뭐 유가가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는 내년에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고물가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어두운 전망들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미국 경기는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한 5분기 정도의 미약한 침체, 그러니까 아주 깊지 않은 침체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열을 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말씀 주셨지만
향후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서 중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연가스 가격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유럽 경제가 어떤지, 내년에 미국 경제랑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뭐 미국 경제는 안 좋을 것 같고 중국 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유럽 경제도 그렇게 내년에 밝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보면 이거는 전 세계 경제가 내년에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그리고 나서 물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높은 물가가 당분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이죠. 네. 다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돌아가서요. 국내 금융시장도 이번 미국의 조사 결과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하락을 했는데 평론가님, 향후 국내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과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있었던 우리 새벽 시장에 있었던 미국 장은요 초반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후반 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의 오늘 금융시장은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호재라고 좀 인식을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1% 넘게 올랐고요. 또 환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한 1,290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봤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 근데 FOMC가 이제는 오늘 밤에 열립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과연 그 FOMC까지도 보고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볼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FOMC 정례 회의에서 발표할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지난달까지 4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소 낮은 0.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뷰나 전체적으로 보면 0.5가 거의 확실시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을 가정을 하고 0.5가 나올 건 확실한데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금리 결정의 이면에 여러 명의 멤버들이 과연 어떠한 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던졌는지에 대한 이제 결국 의사록이 공개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점도표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3, 6, 9, 12월에는 미국에서 이제 FOMC 이후에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떨지. 근데 사실 이 경제 전망이라는 게 미국의 연준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경제 전망이 아니고요. 네. 경제가 이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에도 사실은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국면을 넘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피벗은 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벗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피벗이라는 게 이게 전환이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과연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봤을 때 과연 연준이 이런 피벗의 전환을 통해서 시그널을 줄 것인가 봤을 때 아직 상당히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실제 이제는 아까 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본다 그러면 사실 당분간 급격하게 뭐 피벗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아까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OMC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파월 의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과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원적 완화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 향후의 금리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지금 내년 2월과 3월에 0.25%포인트 정도 각각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금리 상단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시장에서는 3월로 예상했는데 일단은 길어질 수는 있다. 5월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는 게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CPI 지수가 나왔잖아요. 요거에 대로 또 움직이게 되고요. 아마 오늘 밤에 나오는 새벽에 나오는 이렇게 FOMC 회의의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 시장의 또 전망치도 또 바뀔 것이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포인트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던 간에 일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선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네. 통화 정책의 전선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를 보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상황이 복잡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에 대응하던 게 전선이 넓어지면서 환율까지 갔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이것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계부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그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경색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피봇에 대한 어떤 언급이 물론 지금은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금리 정책은 그렇게 미국처럼 쉽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사리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금리 차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갭이 안 벌어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1.25%포인트 정도 벌어지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상단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이제는 만약에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한다 그러면 이제 4.5%가 되고요. 우리가 현재 이제 3.25%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25%포인트 정도 이제 벌어지게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벌어지게끔 과연 하느냐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의 갭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과연 그러면 미국의 이제 피봇 현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걸 확인하고 아마 우리 금통위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워낙 잘 나와요. 지금 뭐 입사 원서를 내면 고용이 되는 지금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과연 떨어지겠냐라고 봤을 때 이런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과연 우리가 생각대로 예상하는 대로 이게 떨어질까라고 보면 저는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뭐 CPI 지수가 고점 찍고 피크아웃해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물가 안정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아니면 뭐 금리의 완화가 나아져 이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1%대로 내려잡았습니다. 기존 2.3%에서 1.5%로 내려잡았는데 사실상 국내의 다른 기관들은 1%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을 수가 없는 이유가요. 경제를 대충 한 4가지 저희가 보통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소비 부분과 기업의 투자 부분과 그리고 정부 지출 부분 그리고 수출 부분, 그러니까 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걸 저희가 보통 순수출이라고 부르죠. 4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사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는 꺾일 수밖에 없고요. 투자는 지금 앞날의 불확실성이 좀 크지만 지금 약간의 거기에 구원이 되는 것은 미국에서 CPI 넘버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네라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을 줄여줄 거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 좀 나아질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고요. 이번 정부의 어쨌든 정책 기조는 재정 건전성 유지하면서 정부 허리띠 조절라 매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산안도 한참 심의 중이지 네. 않습니까? 내년에 정부 지출 쪽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수출 부분이 저희 지금 수출이 굉장히 크게 꺾이고 있고 무역 수지 지금 안 좋고 경상 수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무역 수지 적자는 벌써 몇 개월째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네 부분으로 경제를 나눠봤을 때 네 부분이 사실 이 네 부분의 총합이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네 부분 중에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지금 그 전망치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보면 사실 최근에 한국 경제가 그래도 2%씩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외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20년대 기저효과 때문에 4% 성장을 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한 2% 정도 근방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주는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정부가 이달 중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텐데 네. 당연히 이 부분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이제는 실제 봤을 때 내년 경기 침체는 제가 봤을 때 뭐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봤을 때 중국 경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항상 그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포인트가 바로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곡물 가격이 올라왔었지만은 이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한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변수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전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상을 깨고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 그 전쟁이 더 깊어지는 이런 어떤 장기화 속에서 전쟁의 이슈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는 경기 침체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출로서 이제 먹고 사는데 실제 이제 반도체의 수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가 아니라 세계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체될수록 우리도 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계속적으로 위축될 것인가는 내년도에는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1%의 성장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서 저 안타깝다. 그럼 결국에는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 경제 시그널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내년도에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같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